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한 여성입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나이를 먹고 있다 보니 점점 가족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평생을 무덤덤하고 무시하며 지낼 줄 알았던 가족과 화합하게 되어 더욱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죠. 생각해보면 불청객으로 불화만 가속화시킬 줄 알았던 인물 때문에 해결됐네요. 궁금하실 테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성실하신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그리고 장녀인 저와 2살 차이의 여동생까지 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주위 사는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크게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2살 차이의 자매이다 보니 동생은 제가 어딜 가든 저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놀다 보면 정신없기 마련인데도 저와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항상 제 옆에 착 하고 달라붙어 있었죠. 제가 어머니 심부름을 갈 때도 피아노 학원을 갈 때도 제 여동생은 항상 제 손을 잡고 제 뒤를 따라다니기 바빴어요. 사실 저도 어렸고 동생은 더 어린 탓에 둘만 내보내는 게 불안하셨을 텐데 동생이 늘 울며 불며 저를 따라 나서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도 그런 동생을 말릴 수가 없으셨어요. 내 뒤만 쫓아다니는 동생이 귀찮을 법도 한데 동생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저는 동생과 같이 다니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제 말도 잘 따르고 작고 어린 동생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동생과 영원히 사이좋게만 지낼 줄 알았는데 그런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동생이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점점 자라면서 제게 경쟁심을 느꼈던 것도 같아요. 동생은 언제부터인가 자꾸 제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기 시작했고, 한번 가져간 물건은 울고 불고 떼를 쓰며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타이르고 혼도 내고 그러는데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생일 선물인 옷을 가져가서 자기가 입고 내놓지 않는다거나 똑같이 나눠주신 사탕 개수를 가지고도 꼭 저보다 하나를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원래 그 나이쯤 자매들은 서로 똑같이 가져야 하고 질투도 시기도 많다지만 동생의 정도는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물건을 받고도 꼭 제 손에 한번 들렸던 것을 뺏어가는 바람에 부모님마저 황당해 하실 지경이었어요. 똑같은 건데 왜 그러냐 물으면 동생은 그저 언니께 더 좋아 보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매번 뺏기고 떼쓰는 동생에게 양보하다 보니 지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동생이 마냥 귀엽기만 했어요. 언니께 다 좋아 보이구나 싶었고 저에 대한 동경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뿐인 동생에게 양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어린 나이에 저는 저보다 더 어리고 저에게 소중한 동생에게 최대한 양보해 주자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둘이서 놀다가 버릇없이 자기 거라고 제 손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별말 없이 자연스럽게 동생과 놀아주고는 했어요. 제가 계속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동생도 욕심을 덜 부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입학하기 전 온 가족들과 함께 입학용품을 사러 갔었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시며 가방과 학용품 등 물건을 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본 동생이 대뜸 떼를 쓰는 거예요. 나도 내 것도 사줘. 내 것도 왜 언니 거만 사? 수연아, 언니는 학교 들어가니까 사는 거지. 너도 내후년에 입학할 때 살 거야. 오늘은 언니 것만 사고 가자. 싫어. 내 것도 사. 내 거. 제 물건을 내놓으라며 떼를 쓰던 동생은 심지어는 저를 따라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동생에게 학교를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 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대체 무슨 고집인지 동생은 그러고도 며칠 동안 시위를 하듯 자신을 초등학교에 보내달라 하였고, 제가 입학식에 가던 날 교실에서 드러눕기까지 했었어요. 그 뒤로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씩씩거리던 동생은 결국 부모님을 이겼고, 부모님도 그 고집에 못 이겨 동생은 1년 빨리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빠른 생일인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기도 했지만 3월생이었던 동생이 일찍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긴 했죠. 그래도 그 난리법석을 1년 더 겪기 힘드셨던 부모님은 결국 동생을 일찍 입학시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저를 쫓아가겠다고 1년이나 일찍 학교에 들어갔고, 그 뒤로도 늘 저를 쫓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린 마음에 언니 따라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되는 견제와 시기에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됐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꽤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좋았던 저는 중학교를 진학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덕분에 중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에서 전교 한 손가락에 드는 성적표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야 다들 놀면서 공부하고 조금만 해도 어렵지 않아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좋은 성적을 받아오니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뿌듯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기대가 많아지셨는지 그 뒤로 제 학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단과 학원과 종합 학원 수강을 등록해 주셨죠. 다행히게도 저는 공부하는 게 싫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 속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죠. 그런데 제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은 그게 질투가 났나 봅니다. 자기도 학원 보내달라며 또 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저를 보셨던 부모님은 동생도 미리 학원에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동생은 그렇게 저보다 일찍 공부를 시작했고, 그 뒤로는 마치 저와 경쟁이라도 하듯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가끔은 너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동생의 안쓰러운 모습에 제가 먼저 나가 놀자고 하기도 했어요. 수연아, 너 아직 중학교 입학 전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으러 가자. 싫어. 나 공부해야 돼. 갈 거면 혼자 가. 너 시험 기간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거 중학교 수학 아니야? 그걸 벌써 풀어? 옆에서 다른 사람 공부 방해하지 말고 놀라면 혼자 놀라고. 야, 배수연. 언니가 좀 놀자고 하는 거 가지고 화낼 일이야? 어쩌라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데 왜 방해야? 언젠가부터 동생이 제 말에 다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니 동생을 마냥 귀여워만 했던 저도 점점 동생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오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공부에 집착하는 수연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수연이 말처럼 공부하고 있는 애를 제가 방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수연이를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을 보상받듯이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부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셨죠. 같은 학교 다니면서 둘 다 공부도 잘하다 보니 저희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자매로 선생님들의 관심을 한껏 받게 됐습니다. 모범생 자매라는 타이틀이 좋았던 건지 저희는 학교 신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교내 활동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옆에 있었던 수연이는 그런 게 기분이 나빴는지 자기가 들러리냐며 표현하곤 했어요.
그땐 그냥 나랑 같이 다니는 게 귀찮은가 보다 생각했죠. 아마 생각해보면 동생은 저와 자매가 아니라 독단적으로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외고로 진학을 했어요. 당시 성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저도 정확한 꿈이 없어서 우선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외고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은 무슨 꿈이 있는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생 역시 저를 따라 제가 다니던 외고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와 세트로 묶여 다니는 것을 싫어했던 동생이니 고등학교는 자연히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죠. 마치 저를 따라오기라도 한 것처럼 같은 학교에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며 괜히 화를 내는데 그런 반응이야말로 나를 따라왔구나 싶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할 일도 아니고 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면 저야 좋으니 저는 이제라도 둘 다 철이 들어 다시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미래를 그리지 못하던 저도 2학년 중반쯤 되어서 한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학 상담을 하며 한의사의 꿈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동생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의사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한 번도 한의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나를 따라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들었어요. 학교까지야 따라올 수 있다지만 그래도 미래를 결정하는 일까지 너무 내 결정을 따르는 건 아닌가 했거든요. 수연아, 너 정말 한의사 할 거야? 왜? 언니는 하면 되고 나는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해서. 뭐가? 왜? 언니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아니야. 그래, 열심히 해. 저는 정말로 동생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던 거였는데 동생은 매번 제게 날선 반응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학업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건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더 가까워지려 했던 제 기대는 역시나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 자매는 학교에서는 아는 척 한 번 안 하고 남보다 멀게 지냈어요. 어차피 공부하느라 정신도 없고 학년이 달라 자주 볼 일도 없으니 저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저는 무사히 한의대에 지원을 할 수 있었고 1년 뒤 역시나 제 동생도 제 후배가 되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쯤 저희 자매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자매 둘 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에 같은 전공이라고 말이죠. 주변에서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큰 뜻이 있었나 싶어 궁금해 하셨다는데 저희야말로 동생에게 무슨 큰 뜻이 있었을까 궁금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좋아하셨어요. 한의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수익도 보장되고 평판이 괜찮은 직업이니까요. 게다가 자매 둘 다 같은 일을 하면 서로 도움받을 일도 많을 거고 나중에 같이 병원을 차리면 좋지 않겠냐며 벌써부터 행복한 미래에 부풀어 계셨죠. 그때까지도 저한테 틱틱거리는 동생이 과연 나와 같이 동업을 하려나 기대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을 하다 보니 저희는 대학 내에서도 정말 유명했어요. 교수님들이나 동기들 중에 저희 자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관심을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뻔히 예견된 반응이었지만 동생은 그때마다 기분 나빠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더러 학교 생활 잘하라며 엄포를 놓곤 했거든요. 언니, 행여나 실수하거나 나쁜 소문 만들지 마. 괜히 언니 때문에 내 평판까지 깎이는 수 있으니까. 알겠지?
졸업 후에 4년 정도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던 저는 개인 한의원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던 선배의 제의로 선배가 있던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저의 새해 시작과 함께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고 규모를 늘리면서 당시 내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남편은 인테리어 내부 몫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남자다운 얼굴에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던 그 남자에게 전 첫눈에 반했죠. 말도 섞어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그게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음에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매일 그곳을 드나들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애가 탔습니다.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고 싶었던 저는 일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상가 입구만 바라보다 남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무작정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끝나셨나 보네요. 네? 아, 저 아까 위에서 뵙던 배수진이라고 해요. 한의원이요. 아,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저 혹시 일 끝나셨으면 간단하게 음료나 한 잔 하시지 않으실래요? 음료 말고 밥이나 같이 드시죠. 저도 일 끝나서 배고픈데. 갑자기 여자가 다짜고짜 차 한잔 하자는 말에 당황할 법도 한데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오히려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남자가 밥이든 차든 같이 먹어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그 남자와 첫 만남에 저는 고깃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도 소개 자리나 선자리 몇 번 나가봤지만 이성이랑 처음 만나서 고깃집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자신은 박동수라고 소개한 남자는 성격도 생긴 것과 같이 참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어요. 처음 보는 이성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좋다 싫다를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원래 처음 보는 여자가 커피 마시자고 하면 아무렇게나 따라가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면 따라가겠죠. 그러면 수진 씨는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밥 같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어차피 서로 호감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뭐하러 시간 아깝게 둘러서 말해요. 저도 수진 씨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내면까지 알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식사 다 하시고 음료까지 마신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죠. 그렇죠?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제가 따로 제 생각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동수 씨는 항상 자신에게 당당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죠. 미안해요. 수진 씨 빨리 보러 오려고 일하고 급하게 오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일하다 왔는데요, 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고맙죠. 사실 몸에 붙은 톱밥이며 가루며 다 제가 오늘 하루 노력한 증거거든요. 저도 깨끗하게 씻고 만나면 좋은데 바빠서 이렇게 됐네요. 목수라는 직업이 엄청 바쁜가 봐요. 목수라서 바쁜가요? 누구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다들 바쁘게 살게 되잖아요. 이 직업도 열심히 하면 알아봐 주시고 찾는 곳도 많아서 뭐 어쩔 때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바쁘게 살려고 늘 열심히 하는 거고요. 동수 씨 이야기 듣다 보면 동수 씨는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진 씨도 한의사로서 환자분들 치료하시면 뿌듯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직업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그걸 보고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 보면 저도 제 직업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높은 자존감만큼이나 동수 씨는 자기 일에 자부심도 높았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의 직업에 프로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수 씨가 멋있었어요. 어느 여자라도 그런 남자를 보고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겸손하면서 재미있고 항상 당당한 그 모습에 저는 동수 씨에게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처음 동수 씨를 만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자친구라며 소개시켜주니 다들 목수라는 직업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며 우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 번만 동수 씨를 만나면 모두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들이 바뀔 수밖에 없었죠. 동수 씨를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될 만큼 행복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괜히 둘러 이야기하지도 않고 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거짓 없이 사는 동수 씨와의 연애는 언젠가부터 제게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와 동수 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수 씨를 처음 만나고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동수 씨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어른들께 얼마나 잘 맞추던지 대화 분위기도 잘 끌어가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동수 씨가 떠나고 나서도 부모님 두 분이서 한참을 사람이 참 됐다며 칭찬을 하셨을 정도였죠. 부모님이 동수 씨 직업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에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다만 제가 불안했던 건 제 동생이었어요. 매번 저에게 질투하며 시비 걸던 동생이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칠까 속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해서 나간다니 별 관심이 안 생기는 건지 저와 동수 씨가 결혼식장을 들어갈 때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객들의 축하 속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주말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아쉬움이 큰 만큼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제외하면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동수 씨는 저를 늘 행복하게 해줬고 제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동생이 또 제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해 들어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동생도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저는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번에도 경쟁하듯이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죠.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전개에 놀라셨는지 제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듣자마자 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것까지 저를 의식하고 했을까 말이에요. 동생까지 결혼을 하면서 저는 동생과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철없고 어렸으니 무슨 오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둘 다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동생과 화해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오랜만에 동생에게 먼저 밥이나 먹자며 전화를 하게 됐죠. 수연아, 통화는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언니가 웬일로 전화를 다 줬어? 너도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옛날 캐캐 묵은 일로 이렇게 지내야겠어. 제부랑 남편이랑 해서 다 같이 오랜만에 식사하자. 아, 근데 우리 남편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응? 많이 바쁘니? 아니, 바쁜 거야 당연하잖아. 의사인데. 언니네는 많이 한가한가 봐? 뭐, 우선 내가 물어보고 시간 정해서 줄게. 기껏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도 날이 서 있는 듯한 동생의 태도에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마음을 먹은 만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 오해도 풀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제가 언니로서 먼저 다가가기로 했죠. 나중에 제 아이나 조카가 태어난다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동생이 정한 날 저희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던 자리를 제외하곤 오랜만에 보게 된 동생과의 자리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제부도 싹싹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역시 성격 좋은 남편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죠. 와, 처제는 결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진다. 동서가 정말 잘해주나 봐. 이거 아내한테 한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엄청 노력해야겠는데? 아내 얼굴 피워주게 하는 게 별다른 게 있나요? 돈 많이 가져다 주고 좋아하는 선물해주고 하면 되죠. 형님도 자주 해주시죠? 아, 그쪽은 그 반대인가? 하긴 처형께서 돈을 버실 테니까 아마 반대가 맞겠죠? 뭐 그렇지. 내가 와이프 잘 만나서 어디 가도 아내 자랑으로 목에 힘주고 다는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또 처제가 있다 보니까 그마저 자랑하기도 힘드네. 그러니까요. 형님도 학창시절 공부 좀 하시지. 그랬으면 저희도 수준 맞춰서 대화도 섞고 재밌었을 텐데 말이죠. 결혼식 이후로 본 적 없던 제부는 제가 생각하던 사람과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말없고 점잖아 보이더니 그때 모습은 어디 갔는지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는 남편의 말에 괜히 깐죽대며 계속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어요. 두 가족 다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의미로 만든 자리인데 정작 동생은 조용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제부가 분위기를 깨고 있었죠. 근데 형님, 일하시면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안 그래도 어제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 다쳐서 병원에 오셨는데, 꼴이 말도 못해요. 하긴, 뭐 몸 써서 돈 버는 일인데 조심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장인어른이었으면 딸 아까워서 몸 쓰는 사람한테 시집 안 보내죠. 장인어른께서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허락하셨을 텐데, 형님도 조심해서 일하세요. 몸으로 먹고 사시는데 최대한 오래 쓰셔야죠. 그래야지. 그래도 나야 무슨 일 있어도 실력 있는 동서의 처제까지 있으니 안심이지 뭐. 나 문제 생기면 잘 해줘. 제가 한마디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잘 받아치며 참고 있는 모습에 제가 그 노력을 망칠 수 없다 싶어 그 자리를 겨우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바로 화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아우, 뭐야. 제부 그따위 예의는 어디서 배운 거야? 상견례 때는 대단하시니 뭐니 사이가 좋아 보이니 그러더니 그땐 어떻게 그런 점잠 빼고 있었대? 저게 본 모습인 거야? 화내지 마. 제부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당신 무시받았는데 기분 안 나빠? 당신이 돈 많이 버는 것도 맞고 내가 위험한 일 하는 것도 맞는데 뭐. 그리고 아랫사람이 말실수도 할 수도 있지. 화내면 당신만 안 좋아. 우리 오랜만에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데이트나 더 하러 갈까? 남자답게 그런 상황을 참아내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제부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며 앞으로는 그 집 식구들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교활한 사람인지 저번 자리가 좋았다면서 부부 동반 자리를 또 만들었어요. 심지어 제부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남자들끼리 약속을 잡은 바람에 제가 애써 거절할 길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게 됐죠. 그러면서 저번에는 저희에게 얻어먹었으니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비싼 와인으로 대접하겠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형님, 와인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데 안 와보셨죠? 저 덕분에 이런데도 다 와보고 가족이 좋긴 좋아요. 그쵸? 그러게. 나는 맥주 같은 것만 먹다가 이렇게 비싼 거 먹으니까 맛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덕분에 내 입이 호강하네.
그러니까요. 이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나이 들면서 행복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게 행복이지. 그래, 고마워. 나도 덕분에 오늘 행복하네. 근데 그렇게 못 배운 티 내면서 벌컥벌컥 마시면 뭘 느껴요? 풍미를 느껴보라니까요, 진짜. 매부,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윗사람 앞에서 말이 짧아지면 안 되죠. 술이 약하면 적당히 먹어야지 말이에요. 아니야, 여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편하게 말해보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형께선 너무 무서워. 우리 형님처럼 만만한 구석이 없으셔. 형님, 저는 형님이 좋고 편해요. 옛날에 저 공부만 한다고 괴롭히던 애들 생각도 나고요. 걔들도 꼭 형님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나중 되어서 보니까 걔들 인생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봐봐. 결국에는 난 의사로 사는데 지들은 뭐 별 수 있나. 걔네도 형님이랑 비슷하죠 뭐. 그래도 형님은 로또 된 거죠. 어떻게 노가다꾼이 한의사를 만나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학창 시절에 속 편히 놀다가 한의사 만날 걸 그랬어요. 그쵸? 이 친구 이거 쌓인 게 맞나 보네. 그래, 그런 친구라 생각하고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봐. 남편은 속도 없는지 취해서 별소리 다 하는 제부 말을 다 받아주면서 그 자리를 참더군요. 그래도 동생은 그나마 그런 제부가 창피한 건 아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두운 표정으로 연신 와인만 마시고 있고 그 분위기가 참 볼만했죠. 그날도 남편과 제부만 잔뜩 취해서 각자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술이 깬 남편에게 다음부터 한 번 더 상의 없이 제부와 있는 자리를 만들면 알아서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동생의 취향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너 없고 의사라는 직업 가지고만 으스대는 형편없는 남자와 결혼한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틀어지지만 않았어도 수연이가 연애를 할 때 제가 조언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좀 더 나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라고 자책도 했죠. 아무래도 언니로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과거의 유치한 다툼으로 언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버이날이 있는 주말, 친정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부가 조심하겠지 싶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남편과 집으로 갔어요. 가족 다 같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우연하게도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와, 이렇게 가족끼리 대게 먹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응? 무슨 옛날 생각? 옛날에 나 대게를 진짜 먹고 싶었거든.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았으니까 대게는 무슨 기본 참만 해도 걱정하면서 살 때야.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대게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지. 대게 한두 마리 값이면 밀린 전기세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 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겨우 대게 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셨어. 대게를 쪄서 먹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부모님들도 다 맛있게 먹는 줄 알았거든. 그러다 이상한 거야. 등껍질은 두 갠데 다리가 배로 많은 거야. 그제서야 부모님 쪽 대게를 보는데 껍질 바른 다리는 다 내 쪽으로 주시고 부모님은 빈 껍질을 먹고 계시는 척 하고 있던 거지.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알아채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속으로는 울면서 그 대게를 나 혼자 다 먹었어. 그래서 그때 철들어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돈 없으니까 별 수 있나. 대학도 돈 있어야 가는 건데. 그때 바로 이 일로 진로를 틀었지. 근데 갑자기 이 대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남편에게 처음 듣는 소리에 우리 가족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에게 위로도 못하고 안타까워 숙연해진 분위기로 있었죠. 아이, 뭐야. 나 때문에 괜히. 이제 괜찮아. 괜히 이야기했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해요. 아이, 참. 형님한테 저번에 와인을 사드릴 게 아니라 대게를 사 먹였어야 했네. 얘기가 정말 눈물 나네요. 형님, 다음에는 대게 드시러 가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먹던 곳이 있어요. 그래, 동서가 나 대게 좀 사줘. 동서 덕분에 배 터지게 먹어봐야겠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들리는 법인데 지금까지 제부가 한 모습만 보면 분명 남편을 놀리는 듯 한 말이었어요.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싶은데 결국 그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길래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며 동생네 집 바로 밑에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 퇴근한 제부가 같이 있는 우리를 보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처형,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부, 오랜만이네. 수연이가 일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이제 그만 들어가 보려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할게요. 아니야, 제부. 나도 그이랑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형님. 저 다름이 아니라 처형께서 오셔가지고요. 같이 식사나 했으면 하는데. 네. 제가 그리 갈게요. 밖에서 오랜만에 식사하시죠. 무슨 속을 또 뒤집으려고 하는지 이번에도 같이 식사하자는 제부를 피하려 했는데 제부는 이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국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부가 제대로 대접할 생각인 건지 엄청나게 비싼 한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도 또 얼마나 아는 척 있는 척을 할까 싶어 벌써부터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는 제부의 깐죽으로 시작됐어요. 형님, 여기 와보셨어요? 아니, 여기는 처음 와보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서요.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허구한 날 제대로 된 식사 하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쏘니까 여기서 허리띠 풀고 드세요. 가격이 비싸지만 제가 이 정도 낼 수준은 되잖아요. 저 아니면 형님이 이런 곳을 언제 오시겠어요? 제부, 말이 좀 그러네? 고기 먹으러 왔으면 고기나 먹지. 에이, 당신은 왜 그래? 동서가 내 생각해서 밥 사는 건데 그러지 마. 동서, 신경 쓰지 마. 어우, 처형께선 항상 저를 나무라십니다. 형님 아니면 제가 무서워서 말이라도 꺼내겠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남의 속을 뒤집는 말만 하는 제부는 점점 선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기 매니저님? 이 고기 부분 이것 좀 이분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여기가 처음이라. 됐어. 아까 들었어. 형님, 사람이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달라요.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죠. 형님 일하시는 것처럼 주먹구 구식으로 알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공부라니까요. 왜 학교 때 못다 하신 공부 이걸로라도 해야죠. 이 사람 오늘 기분이 많이 좋나 보네. 동서, 그래도 적당히 해. 고기나 먹자고. 고기가 그렇게 빨리 드시고 싶으셨어요? 빨리 말씀하시지. 제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보지 못해서 형님 마음을 미처 알지를 못했네요. 솔직히 그때 대게 껍질 얘기하시는 거 듣고 많이 짠했어요. 근데 형님, 없이 자라서 한우도 못 먹어봤죠? 어때요? 입에서 살살 녹죠? 이것도 좀 드세요. 제부가 미친 건지 소고기를 들고 깔깔 웃으며 남편을 약올리길래 제가 결국 한마디 하려는데 순간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는 귀하게 자라서 안 맞아봤지? 이게 참아주니까 정도를 모르나? 의사니까 줘 터지면 합의금 견적은 잘 뽑겠다 그럼. 어디 오늘 합의금 좀 받아볼래? 저도 남편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줄도 몰랐죠.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내는 모습에 무서워 그 자리에 얼어 있었죠. 안 그래도 덩치도 큰 사람이 열받아 화를 내며 몸을 피니 그 위압감 때문인지 몇 배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부를 향해서 무서운 기세로 다가가는데 상황을 눈치챈 제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으려 했는데 그래도 남의 부모는 건들면 안 되지. 부모 건드려서까지 나를 네 밑으로 만들고 싶었냐?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이리 와. 이리 와. 다 큰 어른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것도 찌질해 보이는데 남편이 다가가니 무서운지 제부는 방 안을 촐싹맞게 도망 다니는 겁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안경쟁이라고 무시받아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여움 푸세요. 하지만 결국 그 좁은 방에서 도망 다녀 봤자죠. 남편 한 손에 잡혀있던 제부는 갑자기 울면서 난리를 치더니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이씨,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되면 폭행죄인 거 몰라? 미쳤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하지만 남편도 차마 때리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순간 제부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제부의 핸드폰을 가로채더니 바닥에 내려 찍는 거예요. 당신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누구 전화로 할진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쳐다보고만 있었죠. 언니, 형부,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만둬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저급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당신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당신 남편 협박당하는 거 지금 안 보여? 당신도 염치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 행동 형부한테 사과하고 이참에 정신교육 좀 받아. 당신은 학교 공부만 하느라 인성을 못 길렀나 봐? 형부, 이왕 교육시키는 거 어디 제대로 좀 교육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생이 방 안에 있던 CCTV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잔뜩 겁먹은 제부는 옷도 신발도 벗어놓은 채로 방을 도망쳤어요. 동생은 제부를 따라 집으로 갔고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한참을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저희 부부에게 벌어진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차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말이죠. 언니, 미안. 그날 일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미안해. 사실 나는 언니가 항상 부러웠어. 뭐든 잘하는 언니를 보면서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언니는 쉽게 하는데 나는 몇십 배는 노력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나를 돌아봐줄 여유까지 있는 언니를 보니까 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뭐든 언니보다 잘하려고 했어. 결혼도 결국은 언니보다 좋은 남자 만나보려고 한 선택이었어. 그런데 나도 성급했지. 저렇게 개차반 인성 가진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 아니, 알아차리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언니 때문도 아니고 애초에 내가 언니의 복수심 때문에 잘못 선택한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언니. 동생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좀 더 넓게 수연이를 품어주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사이 좋은 자매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뒤로 동생은 큰 문제 없이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합의 이혼을 하는 날 남편과 제가 따라갔죠.
그 찌질한 전 제부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제 남편을 보고 얼어서는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남편이 고깃집에서의 일은 미안했다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그때도 자신이 맞는 줄 알았는지 잔뜩 겁을 먹어선 발발거리더라고요. 진짜 얻어맞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동생도 마지막까지 찌질한 제부의 모습에 혀를 찾고 그걸 보니 저도 하루빨리 이혼한 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는 점차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지금은 예전 부모님의 바람처럼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 마음이 떨어진 시간이 길어서인지 아직도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잘 지내고 있죠. 하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이가 됐고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있을지 모르는 가족 간의 오해를 허심탄회하게 풀고 갔으면 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족과 행복한 기억을 쌓을 시간이 짧아지니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